아니면 국가적으로 한국이 왜 메모리 쪽으로 더 했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왜 대만이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냐면은 네.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어서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가령 전쟁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시나리오 한번 짜보면 그럼 TSMC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이 가장 그건 안보에 대한 우려니까 미국이 안보에 필요한 칩들이 대만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중국이 가장 먼저 따라올 수 있는 거는 메모리나 이런 쪽인가요, 혹시? 지금 현재 가장 네. 많이 따라왔다고 평가되는 네. 거는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에도 굳건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만의 TSMC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사실상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최근에 3월 매출은 지금 조금 꺾이는 양상이 있지만 글로벌 내 가장 선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TSMC의 성장은 대만 경제와 직결된다는 면에서 한국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글로벌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반도체 생산, 설계, 고공정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의 TSMC 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그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다루어 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이신 김양패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최리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교수님의 이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를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제가 관심 갖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거 알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저 책을 네. 쓴 것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반도체 소자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하고 앞으로는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써서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좀 읽어봤으면 해서 썼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관심이 더 크네요. 저도 사실 이게 소자 쪽에 관심이 더 컸는데 쉽게 읽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사실 반도체잖아요. 먼저 뒤에서 좀 자세히 제가 짚어볼 텐데요. 우선 최근 제가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요. 반도체 지금 산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최 교수님.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경제와 가장 밀접하죠. 지금 경제 경기를 상황이 타는 거죠. 안 예. 좋다 보니까 네. 반도체 역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우리가 업황을 짚어볼 때 밸류체인을 좀 분리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 네. 밸류체인별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그 부분은 네. 사실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수요 단계가 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네.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이라는 건데 그렇죠. 예. 우리가 세트 산업이라고도 하고 뭐 가전제품이나 다른 일반 전자기기 수요 그리고 쪽이 안 좋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뭐 수요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그런 거고 네. 생태계 전체를 보면은 네.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네. 팹리스라든지 뭐 제조 공정 분야 그리고 파운드리 후공정 이렇게 막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수요가 제일 크게 안 좋아서 당장 영향을 받는 게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이게 제조 부분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파운드리.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가 나오고요. 근데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도 결국은 메모리 네. 반도체처럼 경기가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네. 구조로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만드는 걸 주문하는 건 또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똑같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팹리스들도 이제 주문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팹리스가 주문을 줄이고 네. 파운드리가 생산을 줄이고 이렇게 또 이어지니까 사실 밸류체인별로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좋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하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발표를 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지금 3분기 연속 굉장히 선전한 것 같은데 3월은 뭐
4년 만에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도 사실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대만 경제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교수님? TSMC라는 기업이 대만에서 차지하는 네.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대만 경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산업에 비해서 경기를 좀 덜 타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은 편이죠. 편이군요. 그러면 대만 이야기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전략을 일찍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반도체 경제를 일으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전반적으로 대만 정부가 어떻게 반도체 경제를 일으키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70년대의 반도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산업이었습니다. 네. 57년도에 이제 집적 회로가 나오면서 네. 그 산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대만에서는 ITRI라는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많은 인재들을 갖다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그 반도체 산업 이외에 대만 경제 문제랑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자유진영에서 들어왔던 노동 활용을 통한 그런 제조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시점이고요. 그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산업을 집중해야겠다고 대만 정부가 이제 체질 개선을 한 거죠. 산업 구조 개선을.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제가 사실 서두에서 대만 지역이 가장 그 반도체 생태계 우리가 말하는 팹리스 설계 그리고 위탁 제조,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라는 후공정 이게 반도체 생태계가 대만이 잘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결과론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한 체계를 갖춘 게 이제 대만이 된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거기서 그렇게 잘 갖추게 된 거? 그렇게 된 계기에는 이제 TSMC라는 파운드리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큰 네. 요인이었고요. 예. 이제 파운드리라는 업종 자체가 이제 TSMC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테스트 회사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팹리스라든지가 쭉 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 제가 알기로는 그 이런 TSMC 모델이 아니라 IDM이라고 해서 전반 생태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원님? 그게 네. 이제 예. IDM 말씀하신 메모리 반도체 네. 종합 그 반도체란 IDM은 말씀하신 팹리스 제조 그리고 구공정 이게 다 한다는 모두 한 거잖아요. 겹에서 예, 다 다 하는 한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삼성전자만 큰 거지 생태계가 주변에 구축되진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생태계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이게 한국의 이런 그 지금 상태는 오히려 멀리 봤을 때 경쟁에는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산업이 이제 선택을 한 거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선택을 한 것이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메모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갖다 대량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했을 때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산업에 우리는 먼저 눈독을 들여 들어간 것이었고 대만은 그런 어떤 그 수탁 생산, 그 파운드리 쪽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근데 제가 오기 전에 TSMC에 좀 공부하고 왔는데요. 그 이 짱중모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만 정부에서 초청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텍사스 맞습니다. 그 기업에 TI, 있다가 텍사스 TI에 인스트루먼트에 있다가 있었죠. 30년 동안 반도체 종사했다가 이 대만의 그 정책연구원에서 모셔가서 거기서 원래 국가기업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짱주모라는 사람이 이 개인이 판단하건대 전체 생태계에서 파운드리를 해야 미래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파운드리를 선정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 전체를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 앞으로 기술이 점점 월 법칙에서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하나를 하는 게 훨씬 앞으로는 수요가 커질 거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예.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산업의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판단은 정확하게 했던 거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DM 네. 이런 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IDM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는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네. 모든 반도체는 사실 그게 당연했어요. 이게 그때 메모리건, 당시에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건 그때 당시에 그게 당연했는데 점점점 시장이 커지고 분화가 되면서 자기가 생산까지 도맡아가지고 돈을 다 투여해가지고 벌기가 힘든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PU 같이 아주 거대한 시장을 가진 프로덕트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뭐 굉장히 작은 칩들 만드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걸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쭉 있었는데 그걸 모리시장이 알고 비즈니스를 연 거죠, 대만에 가서. 아,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늘 한국하고 비교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 짱주모라는 사람 결과론적으로 지금 맞다고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파운드리라는 여기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지혜로운 이 방향 판단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왜 메모리 쪽으로 더 했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네. 앞서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결과론적이라는 네.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네. 왜 대만이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냐면은 네.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어서예요. 오히려. 팹리스 쪽이 그렇죠. 약해서요. 네. 팹리스의 지금은 오케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팹리스가 성장을 했는데 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고급 기술이 없으니까 제조를 했고 1987년도면은 반도체 제조가 아주 단순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삼성전자 반올림 사건도 있었지만은 여공들이 직접 웨이퍼를 나르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단순하고 이게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부분이 파운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안 되니까 파운드리만 우리가 제품만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여서 사실 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서 TSMC가 대단한 결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만 정부의 그 선택이라는 게 그 모리스창의 네. 뛰어난 선견지명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도 뭐 이쪽으로 주로 가게 된 배경이 있었나요? 우선은 그 대만 네. 경제 체제하고 이제 한국 경제 네. 체제를 갖다가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우리는 대기업 체제로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자제품을 만들어도 예. TV를 만든다, 라디오를 만든다. 그럼 삼성이나 그때는 금성이었겠죠. 네. 금성이 자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었어요. 하지만 대만을 보면은 대만은 EMS라는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을 수탁해가지고 만들어주는 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팍스콘이라고 불리죠. 애플의 네, 맞아요. 저거라는. 박스콘.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누구 물건을 거기에 맡아가지고 있어서는, 네. 만들어준다는 위탁이라는 게 굉장히 아. 익숙한 개념이었고 우리는 네.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게 대기업이 있었어요. 다 하는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게 돼 익숙했어요. 있었고. 그 때문에 메모리라는 것은 네. 그야말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다 대량으로 팔 수 있고 굉장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때문에 대기업하기가 적합했고 저 대만의 EMS라는 그 시스템에서 파운드리라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쪽은 그 스탁 생산 쪽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 인재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이 만약에 지금 설계, 위탁 제조 뭐 이쪽이 다 이렇게 생태계가 좀 전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인재도 굉장히 대만은 반도체 인재가 풍부하겠네요. 이제 예. 그만큼 육성하는 부분들이랑 네. 관심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 전자, 앞서 말씀하신 그 위탁 생산이라든지 네. 대만의 사실 주요 산업이라는 게 다 그쪽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만의 학생들을 제가 지난번에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반도체 관련 학과는 학부생보다 석사 입학생이 2배가 많아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타 전공 대학생들도 학부 때 반도체로 진학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관련으로. 그게 상당히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관련 교육도 이제 대만의 반도체 센터에서 네.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협회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단시간, 장기간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대학들은 어떤가요, 그러면?
저 성균관대도 사실 반도체 학과 되게 유명한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네.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손을 잡고 이제 학교가 계약학과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정 수준만 되면은 우리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면서 지금 미공개에서 사실 의대 다음으로 제일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가고 있는 게 반도체 학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관심은 늘어나고 있고 학생도 충원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 뭐 60% 이상 공급하는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생산 시설에 필요한 인력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TSMC가 왜 이렇게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가 됐냐 지금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인력 차원에서의 어떤 장점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쪽으로 요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일단 TSMC의 네. 특징이 역시 이제 그런 생태계를 네. 구축한 부분인데 네. 거기에서 중소기업의 특징, 즉 대만 기업들의 특징이 다시 거기서 살아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은 대만은 기업 특성상 그걸 서로 분담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대기업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태계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주위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니고 대기업이 중심에 있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끼리의 연합, 그리고 TSMC도 그런 뭐 중소기업으로서의 다른 중소기업을 같이 육성시켜준다는 그런 이제 기업 문화의 차이가 또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애플이 당시에 삼성에 맡겼던 파운드리를 TSMC가 가져갔거든요. 그 원인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네. TSMC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삼성이 애플의 물량, 애플과 그때는 굉장히 가까웠죠. 설계도 그전에는 같이 했었고 했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가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애플이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죠. 하지만 TSMC의 모토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고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모토를 내세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삼성은 IDM 모델이잖아요. 전반 밸류체인의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설계도 하다 보니까 애플의 설계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이 어쩌면 또 뺏길 수도 있고 혹은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지식 이런 문제에 걱정해서 그걸 전혀 걱정이 없는 TSMC에 맡겼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버리면은 네. 좀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죠? 뭐 예. 그게 오비일학이라고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네. 어떤 기업이 그걸 유지를 하겠습니까? 네.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TSMC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파운드리 제조 능력 차이에서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가 2008년, 9년이었으면은 그 전문 사업부가 아니고 자기 IDM 안에서 쉬고 있는 기계를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TSMC는 전문적으로 파운드리 기술을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애플의 요구를 더 잘 받아줬다. 아, 그러면 연구원님 뜻은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TSM 전문 파운드리만 하니까 고객 맞춤형으로 그렇죠. 집중해서 해줄 더 수 있는 잘해줬죠. 방면에 네. 삼성은 자기 거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죠, 좀 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네네.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네네. 그 뜻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지금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대만은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중 갈등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걸 뭐 가설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가령 전쟁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 그럼 TSMC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려해서 TSMC가 이제 확장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그 공장들을 갖다가 팹을 갖다가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그건 안보에 대한 우려니까 미국의 안보에 필요한 칩들이 대만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 칩 액트니 IRA거든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었고. 근데 미국은 오라고 해서 TSMC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 표현에 의하면은 시장과 기술을 바꿨다라는 네.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본에도 가고 유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인도도 검토를 하고 있고 TSMC 전략은 지금 해외로 나가서 그쪽에다 팹을 짓는 전략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말씀하신 전제란 부분이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네. 우리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일본 경산성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이미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네. 대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경산성 시나리오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의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좀 언급된 걸로 아는데, 뭐 여하튼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이전에 이미 신문에서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결국 TSMC도 시작은 국영기업과 비슷한 형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영기업이 아니고 개인기업으로 이제 민간기업으로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고 그리고 그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주들이거든요. 주주들은 그 회사가 온전히 살아남아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디 있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TSMC의 주가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공장을 짓고 있다.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결국 TSMC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외 있습니다. 확장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TSMC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파운드리가 하기 힘들어지면 그 물량이 그대로 삼성전자에 올 수 있나요, 교수님? 그거는 물량이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캐파를 지금 현재 54% 예. 정도 TSMC가 갖고 있고 삼성이 이제 16%,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TSMC가 못한다 해도 그 물량 그대로 삼성전자가 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렇죠. 거죠. 캐파가 없는 거죠. 네. 아, 연구원님 어떻게? 예. 네네. 네. 이제 당장 말씀하신 그 생산 능력 캐파 문제랑 네. 그리고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 넘어올 쓰는 것은 불가능이지만은 네. 거꾸로 이제 그걸 또 받아서 해줄 때도 없다는 거죠. 네. 결국 시간과 비용이 걸리더라도 삼성한테 넘어오긴 할 텐데 그만큼 이제 세계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TSMC에서 지금 6개 만드는 능력을 삼성은 사실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규모상. 네. 그럼 4개는 못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삼성이 이만 2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4개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 6개를 다 만들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TSMC가 있으면은 네. 그 물량은 미국의 TSMC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해외 확장 전략이 할 수밖에 그렇게 없는 상황이네요. 보시면,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토론하는 이유가 한국의 미래 방향성적인 어떤 참고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쪽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배경 이렇게 질문해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은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어떻게 원인 굳이 찾는다면 네, 어떻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격차는 늦게 예.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늦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이제 파운드리 개념으로 이제 삼성이 예. TSM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였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는 87년에 시작해서 그 비즈니스를 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격차가 있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쪽은 못하는 배경 뭔가요? 한국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네. 못하고 유럽도 못하고 다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거 배경이 그러니까 뭐냐면 배경을 얘기하는 거는 원인. 왜 대만이 그걸 하느냐를 예. 물어보셔야 되죠. 예, 사실은. 대만이 예, 왜 대만이 그러면- 그걸 하는 것은 파운드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TSMC라는 네. UMC, TSMC라는 파운드리 모델에서 네. 작은 것들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예. 거기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팹리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팹리스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충해 보강- 주세요. 예. 보충을 조금 해드리면은 예. 대만에 이제 과학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만에도 다른 특이한 산업이 없고 전자산업이 주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모델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EMS라고 수탁 산업이 있었는데
그 1980년대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IBM 컴퓨터 중에서도 PC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애플도 개인용 PC를 보급을 했는데 애플과 IBM의 차이는 애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 IDM처럼 모든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완제품의 그렇죠. PC를 팔았고요. 네. IBM은 이제 각종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소위 말하는 IBM 호환 컴퓨터를 네.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만에서 그 부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네. 예, 그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를 했어요. 예. 그걸 TSMC라는 파운드리가 만들어줬고요. 예. 이런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된 거죠. 또 거기에서 더 필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홍하이라든지 중국에 아예 네. 제조 공장을 갖다 놓은 거죠. 네. 단순한 전자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 시장에서 팔고 네. 팹리스는 대만에 있고 파운드리도 대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 결국 제가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의 위기 이유, 수요 산업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 산업이 대만에서는 제대로 잡아서 활성을 시켰고 우리나라는 그런 수요 산업이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시스템 반도체를 채용하는 세트 업체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요. 다 미국이 아니죠. 중국이나 아시아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그 설계라는 팹리스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팹리스들은 제품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을 설계를 해요. 뭐 인텔 아니면 AMD, 퀄컴 네. 그렇지만 다른 팹리스 업체들 대만에서 성공한 팹리스 업체들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컴퓨터 호환 부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뭐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네. 오디오 카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기회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성장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우리가 설계 그리고 뭐 우리가 파운드리 뭐 후공정 이렇게 산업 생태계로 봤을 때 장비까지 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한국 그리고 중국 이래 대만을 비교하면 각 나라별로 열세에 처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각 국가의 뭐 어떤 비교 우위 혹은 비교 열세 이런 차원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뭐 최강이고 네.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네.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추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대만에 비해서 네. 뭐 후공정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팹리스가 굉장히 열세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장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부장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서부장 쪽은요? 예, 예. 아.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한국이 미약하나마 우세를 보이는 측면이죠.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지금 어차피 미국이 엄청 제재 뭐 어쨌든 그러고 있지만 만약에 뭐 그런 게 없이 공평 경쟁하게 한다면 가장 이 밸류체인을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따라올 수 있는 거는 메모리나 이런 쪽인가요, 혹시? 지금 현재 가장 예. 많이 따라왔다고 평가되는 예. 거는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에서 SMRC가 ASML의 EUV 없이도 7나노미터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분이 강하고 네. 또 팹리스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팹리스도 자기 중국이, 자체 네.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팹리스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가장 큰 요인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팹리스가 발전한 게 가장 세계 최고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었고 그 다음 이제 파운드리가 옆에 붙어 있으면 발전할 수 있죠. 대만이 발전한 이유가 거기서 온 것이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런 가능하죠. 면에서 유리하네요. 예, 아. 우리보다 낫다고 오히려 어떻게는 평가할 수 있죠. 네. 팹리스 부분은요. 이게 공정 경쟁이라는 예. 부분이 예. 말씀하신 게 이제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핵심 장비는 직접 못 만들어요. 다 수입해서 쓰고 그렇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소부장이라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대만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결국 우리도 해외 의존도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해외 의존도를 높게 중국에도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순식간에 역전이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팹리스 부분은 최근에 가장 크게 뜨고 있는 수요 시장이 이제 AI 시장. 사실 AI 설계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거의 뭐 실력이 맞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도 네. 중국이 뭐 더 그렇죠. 우월하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팹리스는 이미 중국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조건이 아닌데도 지금 그만큼 따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뭐 공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도 뭐 상당히 위험하죠. 위협이 되겠네요. 네네. 그럼 그 말씀하신 소부장 쪽에 혹시 노광장비 UEV가 들어갔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제일 예. 한국도 지금 가장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 가장. 안 되는 못하는 거죠 UEV 쪽은. 예, EV는 뭐 딱 한 회사입니다. ASML이라는 한 회사만 그 하게 돼 회사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EV를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그런 맞아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ASM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두려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 상대라는 게 없는데 어디선가 경쟁 상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지금 이 장비의 대표 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DUV는 이제 국산화가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뢰 가능한 말인가요? 그렇게 쓸 만큼 생산에 쓸 만큼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나와가지고 네. 돌다 보면은 이게 품질이 좋아지면서 쓰이게 되거든요. 아. 그게 가장 경쟁자로 봐서는 두려운 거죠. 그냥 연구원님, 그 중국은 네네.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중국에 출장 다녀오신 분 말씀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제장비 기술도 상당히 진전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에 대한 정의를 자기들이 바꿀 수도 있죠. 반도체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국의 원천 기술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그 다른 로직의 반도체를 이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질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이제 항상 모든 뭐 제품이라든지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 반도체를 뭐 스스로 개발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고 끝내겠는데요.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5년간 세금 감세 이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연구원님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보세요? 말씀하신 5년간 네. 면세라든지 감세 네. 부분은 네. 아마 반도체만은 아닐 겁니다. 대만 특징이 네. 이제 신주 과학단지랑 그리고 중부, 남부에 있는 북부, 이제 세 군데 과학단지에 들어있는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아마 공평하게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만 따로가 아니고. 네. 뭐, 그렇고, 지금 시대가 예전에는 기술을 사올 때도 쌌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나 뭐 예, 이런 비용이 것들이, 좀 덜 들었죠. 덜했죠. 뭐 예. EDA라든지 그런 거 이용할 때.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각자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이 해야 되고, 그 민간의 자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역할로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수요시장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민간이 해야 되는 영역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몇 배 되게 지금 이쪽에 몇 천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들이 이게 뭐 어디 쓰여져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난번에 근데 나왔던 발표는 대부분 예. 민간 투자 부분을 같이 말한 거여가지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삼성이 용인에 짓는 네. 특화단지 그 부분에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하면 느낀 거는 어쨌든 뭐 시대적 배경하에서 파운드리라는 이 종목을 TSMC가 지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렇게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 차원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수요단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전반 생태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삼성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이 반도체 업 기업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아니, 통치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가는 입장이고요. 네. TSMC한테 지금 현재 뒤지는 건 뭐냐면 TSMC의 그 엄브렐라 우산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 제대로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삼성도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놓고 그 관련된 패밀리스를 모아보고 그런 중이거든요. 네. 그게 좀 늦어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게 차이가 나서 보이는 거지.
꾸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네. 잘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면은 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구원이 보충할 게 있나요? 예. 뭐 보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시대적으로 예. 처음에 대만에서 그 파운드리라는 산업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은 다르다는 거,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대만의 TSMC를 지금 와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은 사실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TSMC랑 삼성전자랑 분명히 다른 부분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첨단 제품을 중점 생산을 하고 있고, TSMC는 광범위하게 예전에 아날로그 제품부터 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도 크고 이 시장 점유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가 언제 TSMC의 매출을 따라잡을 것이냐라고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캐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이게 뭐 수년 내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첨단 부분, 그리고 TSMC의 첨단 부분, 이제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그 부분만 놓고 봐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할 게 없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아니고, 네. 우리는 파운드리를 이제 메모리 강국에서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앞으로도 이게 활용도도 무궁무진하거든요. 특히 AI가 발달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PIM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볼 때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일부 새로운 사업부의 하나로 쳐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동의하겠습니다. 규모상 그렇게 네. 이제 파운드리 더 중요하고 키워야 되는데, 뭐 제가 파운드리 그렇게 하고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잘하고 있는데, 오케이. 왜 잘하고 있는 부분 놔두고 못하는 부분만 아. 자꾸 두드리고 있냐. 아, 그렇게 이제 비교하냐 그 뜻인 네, 거죠. 지금까지 인하대 최진호 교수님 그리고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님과 함께 대만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미중 갈등 시대에 우리가 경제 안보가 지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미래 산업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이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영역에서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